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지역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관점과 방안을 모색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로 소통하기라는 주제로 문화계 인사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오른쪽부터 한번. 예. 네. 대전문화재단의 박상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대전문화연대 임기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문화를 책임지고 계신 두 분이시기에 오늘 이야기 내용에 더욱 관심이 갈 것 같습니다. 우선은 문화의 힘,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대표님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습니까? 네네. 어디? 네. 프랑스 파리 7대학. 예. 거기는 이제 대학이 우리나라처럼 이름도 있지만 숫자로 이렇게 그래서 어떤 그 학력에 대한 어떤 서열화 이런 것들을 갖다 매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세계적인 문화의 본산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우리 임 대표님께 프랑스 하면 저희가 상상만으로도 파리지안느라고 하는 그 세련된 그 외모, 세련된 매너, 또 문화 종주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에 대해서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은 어떤 정의를 내리실 수 있나? 글쎄, 예, 굉장히 좀 포괄적이고 좀 어려운 그 질문을 어쨌든 주신 것 같은데. 예. 글쎄, 저는 이제 프랑스에서 제가 이제 문화에 대한 어떤 전공은 아닙니다. 전공이 아닌데 결국은 이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프랑스 이제 파리에서 제가 이제 8년을 생활을 하면서 보고 느끼고 일상에서 경험을 했던 것들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대전에서 결국 문화를 가지고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주게 만들지 않았나. 일종의 그 문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외국에서의 그런 경험들이 힘이 되지 않았나.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그 부분이 이제 결국은 일상이에요. 제가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사실 그 창피한 얘기지만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미술관이나 음악회 뭐 이런 데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때만 해도 80년대라는 어떤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 있었지만은 문화적인 어떤 그 경험이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기성세대와 혹은 제 세대와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도서관을 가든 학교를 가든 항상 걸어 다니고 했던 그 거리의 지척의 갤러리나 그 다음에 음악관, 미술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그러니까 이제 제 눈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언젠가부터 이렇게 가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임 대표님 이야기 좀 이따 다시 네. 듣기로 하고 결국 프랑스 국민의 자부심과 긍재 근원이 문화적 향유의 보편화, 일반화에 있다. 뭐 이렇게 네. 정의를 내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문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과 잠재력 중에 지역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통합하는 그런 힘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우리 대표님도? 물론이죠. 예. 그래서 저는 문화에 대한 정의를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16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문화를 이렇게 풀이합니다. 소위 그 문화의 반대말이 뭐냐 하는 그런 것을 먼저 접근해 봅니다. 저는 문화가 사실은 옛날에 원시시대에 힘과 폭력이 난무하던, 다시 말해서 수렵과 채집으로 식물을 꺾어서 먹는 것도 사실은 폭력이거든요. 힘과 폭력이 난무하던 시절에는 문화가 없었다고 보고요. 농경 정착 시대가 되면서 그 경험과 지혜로 재배를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문화가 싹 텄다. 그래서 문화가 컬티베이트, 컬처, 경작하다, 재배하다에서 유래했다 이런 말이 있지요. 그래서 문화는 바로 경험과 지혜라는 요소가 자연에 가미된 거죠. 그래서 자연의 반대말이 바로 문화고 문화의 반대말이 자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질문하실 때 처음에 그 문화의 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화의 힘 하면 우리가 늘 떠올리는 그런 그 귀절이 있습니다.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의 말씀인데요. 그 부력은 우리가 살아갈 만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힘은 남의 침략을 받지 않으면 된다. 그럴 정도는 된다. 내가 희망하는, 내가 바라고 바라는 것은 문화의 힘이다. 왜? 문화의 힘이 바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해 주겠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문화라는 것은 그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이 문화라는 것은 바로 행복을 주는 요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문화에 대한 정의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시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기본적인 틀이 된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저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지속적인 경쟁 구도 속에서 갈등과 분열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갈등과 분열을 통합과 화합이라고 하는 틀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가, 또 어떤 방안이 있을 것인가,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이제 무한 경쟁, 승자 독식, 뭐 이런 것이 우리의 그 어떤 정신적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잘못된 오류를 범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결국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현실 세계의 어떤 그 잘못된 패턴이다.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말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이제 문화를 박상한 대표님 계시지만은 문화를 갖다 행정하거나 경영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저는 문화를 생각을 할 때 지금 좀 아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듯이 문화 속에 소통이 혹은 개방감, 혹은 친근감, 어떻게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 화합의 장을 갖다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결국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한국 사회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어디를 갑니까? 학원이나 그다음 과외를 하거나 부모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자기의 의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하고는 아주 상관이 없죠. 그런데 고등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를 또 통과하고 나면 대학교에 취업에 올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 공간에 대해서, 문화 예술 행사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큰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냥 대중매체에 이렇게 주어지는 그 연예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문화 예술을 갖다가 향유하고, 어렸을 때 향유하고 하는 게 전부인데, 아까 제가 이제 파리에서의 어떤 그 개인 경험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가의 분명히 의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작가의 의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이런 어떤 습관을 우리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보고 느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됐을 때 어렸을 때부터 봤던 기억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자기가 그림에 대한 안목이나 그걸 통해서 또 사회에 대한 안목, 이런 것들을 키우면서 어떤 상대에 대한 배려, 친근감, 소통,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익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기성세대, 저부터 시작해서 아마 뭐 대부분의 어떤 386 세대라고 하죠. 제가 특히 386 세대다 보니까 그런 어떤 놀이문화, 저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행위들이 단순하게 어떤 격식적인 게 아니라. 자, 잠깐만요, 임 대표님. 그럼 결국 그 말씀은 이제 저희가 획일화된 사회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릴 때부터 잘못된 교육이 굉장히 하나의 정답이죠. 항상 보면 예술 작품의 감상 같은 경우도 하나의 정답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틀린 감상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그 조기 교육이라고 할 때 어렸을 때부터의 그러한 잘못된 획일화된 교육이 결국 획일화된 사회에 획일화된 사고를 강요하게 된다. 그래서 무한 경쟁인데 하나의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다수가
이제 다양한 가치가 설 여지가 없는 거죠. 네. 그럼 넉넉하고 여유도 없는 거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화재단은 이제 다양한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의식과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좀 있으신가요? 그런 프로그램 굳이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내세우는 사업은 없지만 아마 사업 속에 다 내재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 두 분 말씀 가운데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정말로 이 나라의 그 획일성, 획일화, 다양성이 존중 안 되는 이 부분은 정말로 교육이 있다고 보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사지선다, 오지선다 이 선다형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아까 이제 그 부모님의 강요라든가 어떤 정답이 있는 어떤 인생살이라든가 이런 것을 임기대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답이 아니면 다 오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토론을 못합니다. 왜? 토론에 내 생각이 아니고 다른 이견을 말하면 그것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형국이 형성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론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육의 문제에서 하나의 답을 강조하는 제가 교생 실습을 나갔을 때 이육사에 청코드를 가르치다가 흰 돛담배를 이것을 내가 옆에 있는 여자 중학교에 이거 여학생이다. 그걸로 봐도 된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뭐 어떤 꿈이라고 그냥 막 그것도 좀 아주 사소하고 이런 어떤 그런 꿈 개인적인 꿈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그것이라고 얘기했더니 저 강의 수업 끝나고 혼났습니다. 국어 선생님한테. 당연히 혼나시죠. 왜냐면 그것은 조국의 광복이나 해방을 믿는 그런 꿈이다.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조차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획일화된 교육이 이 나라의 획일성을 부추기고 그리고 구조화하고 그리고 다양성을 저해하는 그래서 예술의 가치 가운데 가장 큰 것 한 두세 가지 고르자면 저는 바로 다양성의 가치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술엔 정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임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술 작품의 해석에도 그렇게 하나의 정답을 요구하는. 네. 제가 프랑스의 그 루블 박물관을 몇 번을 이제 구경하러 갔는데 그 중에 한 번 제가 감동받은 장면이 모네의 아침 수련이라는 그림 앞에서 어린 한 7, 8살, 8, 9살짜리 어린아이 한 10대 명을 놓고서 선생님이 멀리서 한 20m 떨어진 데서 보라 그러니까 끝이잖아요. 수련. 그러니까 10m 앞으로 와라. 그러니까 여전히 수련이죠. 근데 5m 앞으로 와서 3m 와서 보니까 점만 잔뜩 찍혀 있거든요. 가까이 가면. 그러니까 점묘법이라는 것이죠. 그 점묘법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술 선생님들은 이게 점묘법이야. 점으로 찍어서 그걸 전체 형상을 만든 뭐 이런 그림이야 하고 가르치고 그것이 정답인데 이 프랑스의 문화의 힘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제가 목도하고서 야 이거 참 우리 교육 참 잘 다시 설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문화 예술로 시민 간 소통, 공동체의 소통하기 뭐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뭐 저런 프로가 있나 이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거야 도대체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화제를 끌고 가기 위한 뭐 개념 정리라고 할까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헌법에도 문화향유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의 문화향유권이라는 얘기가 최근 들어서 임만불 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의 문화향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정의라고 하면 좀 죄송한데 우리 임 대표께서 생각하는 문화향유권은 뭐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글쎄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예. 좀 뭐 굉장히 그 광범위한 어떤 그 질문을 가지고 지금 박상환 대표도 그렇고 우리 신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저 포함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결국은 이게 어렸을 때부터 향유권이라는 이런 개념들을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갖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본다면 많은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문화향유권에 대한
뭐 심각성이나 진지함이나 이런 것들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항상 그렇게 아까 이제 파리에 가서 박물관에서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걸 보셨다고 했지만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들을 제 자식을 갖다 제 아들을 갖다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까지 거기서 이제 있다가 이제 왔는데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애들을 교육에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교육의 첫 번째가 뭐냐 미술관, 박물관 이런 데 가면 그리는 겁니다. 보고 그냥 누가 옆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안 합니다. 예.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형성이 된 이 아이들이 문화에 대해서 성장을 하면서 당연히 자기 권리다. 그리고 내가 자기가 살고 있는 어떤 지역이든 공간이든 국가든 이런 곳에서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창의권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어떤 현실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사실 어떤 문화 향유권 이런 얘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좀 척박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도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결국 어떤 의미에서 찾아본다고 하면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산, 심화 뭐 이런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 아닙니까? 일맥상통이 아니라 사실은 목표죠. 예. 무슨 말씀이냐면은 공공부문에서 예술가와 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은 세금이 그 재원이 세금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 세금이라는 것은 국민이 시민이 주민이 자기가 자유의지로 시장에서 또는 어떤 공간에서 재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일부분을 떼서 정부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아무렇게나 쓸 수 없겠지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의자를 사든 햄버거를 사 먹든 그것만큼 이상의 효용이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데 돈을 써야 됩니다. 바로 그 돈을 쓰는 부분이 일부의 예술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술의 지원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술가의 예술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에 미치는 마지막 지점은 어디겠습니까? 그게 국민의 예술 향유, 좀 크게 말하면 문화 향유에 가서 닿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임기대 대표께서 우리나라에서 문화 향유권이라는 것 아직 부족하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그게 지난 12월 27일인가 28일인가 얼마 안 됐죠. 한 달 남짓됐죠. 문화기본법이 통과됨으로써 거기에 그 문화기본법에는 문화적 권리라는 말로 물론 이 문화권이라는 말로 그래서 문화적 기본권을 줄이면 문화권인데 이것이 이제 독일에서부터 나온 피히테든가 나온 말이긴 한데 우리나라에 드디어 문화적 권리, 문화권이 드디어 법령화, 법제화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많으실 텐데 이따 또 여쭤보기로 하고 임 대표님 이제 문화 향유권 이런 얘기 또 문화 예술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볼 때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먹고 살기가 지금 힘들다고 하거든요. 특히 서민 경제가 참 힘들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늘 신문 보니까 주가가 하락할 징조가 있고 이것이 장기간 계속될 것이다. 뭐 신혼국으로서의 불안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든 일반 서민 입장에서 무슨 배부른 문화예술 얘기냐.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생활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좀 돈 있고 배우고 여유 있는 사람의 사치 호사품이지 우리하고 상관없다면 이런 의식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자체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시도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왜 문화향유권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주요 주제가 됐는지 그 얘기부터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 이제 오늘 그 신문에서 신 박사님 또래세요? 아니면 연배가 어떻게 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언론에서? 혹시
뭐 뭐 통계입니까? 논설위원이고 논설위원. 뭐 통계를 네. 인용한 거니까요. 그 한국 사람들이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 기성세대죠.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 늘 뭔가에 집착이 돼요. 불안해하고. 뭐 이거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뭐 한다면 우리가 미술관을 간다면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생각이 항상 있는 겁니다. 기성세대들. 왜? 70년대 80년대 그때는 그걸 통해 가지고 잘 살고 잘 먹고 하면은 다 될 줄 알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습관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우선이죠. 이제 그걸 이제 오버싱킹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합리적인 사고가 안 나오는 거죠.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으면서 또 문화에 대한 다양성 이런 얘기를 향유권 이런 얘기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먹고 살기가 우선이 급하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좋지만 개인적인 어떤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잘 놀아야 된다. 잘 놀아야 된다. 자, 노는 거는 근데 한국 사회에서 노는 거는 어디? 우리는 어디 가서 놀아요, 신박사? 관광버스에서 놀죠. 예. 어떤 사람은 노래방에 꼭 이렇게 노래방을 가야 된다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노는 것들이 되게 술 먹고 기성세대가 놀이 문화가 예. 너무 그러다 단순하죠. 보니까 자식들한테 해줄 수 있는 문화에 대한 이 얘기를 갖다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도 세대 간의 어떤 격차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은 결국 그런 거에서 어떤 문화에 대한 어떤 너무 이 다른 생각들이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문화라는 힘 자체가 세대 간의 갈등도 메워주고 더 해줘야 강화시켜줄 수도 되는데 있고. 이거 아니면 저 아까 이제 계속 일관되게 얘기했지만 음. 그러다 보니까 정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우리나라 다당제가 되질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예, 꼴통 뭐 어렵게 살아가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향유가 중요하다. 뭐 네, 이렇게 말씀하신 네, 거라고 네. 생각하고. 근데 잘 놀아야 된다는 얘기. 예. 우리 박 대표님께서는 또 왜 문화 예술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문화 예술이 중요한지. 왜 문화예술이 중요한지라는 질문과 왜 인생을 사느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문화를 얘기할 때 간혹 문화를 예술의 의미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각자 답변에 그 생각에 맞춰 이렇게 그 좀 예술도 쓰고 문화도 쓰고 그래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박사님의 질문에 임기대 대표님 하신 말씀 속에 사실은 많은 중요한 얘기가 들어있죠. 이 사회의 구조적인 모습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구조화되는 그런 어떤 점점 그런 굳어가는 또 이런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저는 아까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혜와 경험이 어떤 자연 상태에 가미된 게 문화라고 볼 때 그리고 그것의 요체가 예술이라고 볼 때 저는 또 예술을 중심에 두는 예술 행정가로서 예술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의 가치를 예술의 가치라고 치환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예술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성뿐만이 아니라 예술은 항상 세상을 비틀어 보려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술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요. 판화라든가 사진도 그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0판만 찍고 만다든가 인화를 하고 만다든가 하고 원 희소성이나 뭐 그렇죠. 이런 고유성. 고유성이죠. 유일무이성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예술가들은 항상 생각이 좀 약간 그 생각이 그러니까 예술 그 자체가 이미 혁명적이죠. 세상에 있는 것 자체를 비틀어 보고 하나만 있는 것을 그런 자기 가치를 찾아내고자 하는 이런 숨어있는 가치를 찾아서 숨어있는 그런 진리와 자기 생각하는 진리나 어떤 진실과 소통하고자 하는 힘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학술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요 정도로 하고 보다 현실적인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지금 지켜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좀 지루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좀 저희가 하늘에서만 놀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땅으로 좀 내려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전을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대전에 5개 구가 있거든요. 5개 구 중에서 이제 중구, 동구, 대덕구는 원도심도 있고 이제 서구와 유성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격차가 존재한다.
교육 격차도 있고 또 문화 격차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뭐 저희가 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러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왜 그런 격차가 있는지는 이제 다음에 또 저희가 논의하기로 하고 그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싶은데 윤 대표님 문화연대에서 하시는 먼저 일 이렇게 여쭤보시니까 이게 참 예. 아니 그 필요성에 대해서 예, 뭐 예.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그 크게 이렇게 봤을 때 5개 구가 있지만 어쨌든 신도심이라고 하는 저쪽 구하고 그 다음에 원도심이겠죠. 예, 원도심이라고 하는 이쪽 동네하고 이렇게 분명히 그 문화적인 어떤 격차가 이렇게 있다고 하지만은 뭐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도시를 갖다가 어떻게 특색 있게 만들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쪽 원도심이라고 하는 데가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가능성이 있고 또 더 생산적인 어떤 그리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러기 때문에 이게 큰 격차나 이런 것들을 보는 관점에서 좀 다르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신도심은 그야말로 큰 공간 위주의 어떤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만 시립미술관, 예술의 전당, 구암미술문화재단이나 그다음 저쪽 도안에 들어선 대전 역사박물관, 선사박물관 뭐 굉장히 큰 공간적으로 봤을 땐 대전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어떤 문화 공간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에 반해서 이 원도심이 갖고 있는 특색은 그쪽 동네는 전부 다 걸어서 다닐 수 없는 동네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면 그 대전의 어떤 그 정체성을 상징하는 근대 도시로서의 어떤 대전을 상징하는 이 공간 속에 그 대전역과 충남도청 원도심이라고 얘기할 때 1.1, 1.2km 뭐 이 정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간에 걸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거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갤러리, 문화카페, 그다음에 뭐 음식점도 그렇고 건물, 근데 경관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쪽은 그냥 걸어서 다니는 아날로그식. 그 다음에 저쪽은 그 디지털식. 어쨌든 기계, 자동차와 같은 어떤 기계 의존해가지고 다녀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특성화시키면은 저는 그 격차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대전 지역을 갖다가 오히려 굉장히 문화적으로 특성을 시킬 수 있는 재미거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런데 이 지역이 원도심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저쪽하고 똑같이 닮아간다. 똑같이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 저도 유성으로 살거든요. 그 지역이 오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문화를 보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격차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제가 그런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격차가 아니라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다른 관점에서 공존도 가능하고 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 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그러한 그 문화적 차이를 이제 어떻게 강조하고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뭐 문화재단에서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문화 격차 얘기를 많이들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문화 차이로 바꿔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노력이 문화재단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좀 죄송하지만 문화 격차나 차이나 저는 그게 같은 의미만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문화 격차가 구간에 있다. 소위 원도심과 신도심 사이에 있다는 말 자체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은 엘리트주의적 관점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대형 문화시설이 서구에 집중돼 있고 또 그런 데서 그런 대형 공연이나 전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문화 수준이 높은 것이고 그리고 대흥동을 중심, 선화동을 중심으로 이런 어떤 그 원도심의 어떤 여러 가지 도는 피와 살 같은 그런 문화 행위, 예술 어떤 향유 행위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그것은 많이 열등한 거다. 이건 전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서구 중심에 또 만년동 중심 그쪽에 특히 그 문화가 수준이 높다. 이것은 전혀 저는 성립이 되는 표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말을 하자면 대형 시설, 대형 공연 전시 위주의
어떤 문화 향유 지대는 거기고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닌 그 반대편에 있는 보다 더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그런 어떤 문화 향유 지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시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전 잘못됐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정책이나 행정기관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생활 문화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원도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시민 문화 활동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고요. 작년, 재작년 계속, 작년 했고 올해도 계속 합니다. 그리고 또 문화 이용권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을 소위 소외계층 중심으로 많이 올해 22억을 풉니다. 올해 문화 누리 카드만 해도 그 중에 그 카드 발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 향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있고 또 대표적인 것은 문화를 또 예술을 누리기 어려운 그런 동네 또는 그런 지역으로 계층을 찾아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 중. 예. 대표님 말씀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문화 예술을 향유한다 그러면 공연장에 가서 아니면 전시장에 가서 제대로 된 공연을 보고 제대로 된 전시물을 감상하고 네. 뭐 이런 것이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입니다. 그런 시설이 공간이 서구에 집중돼 있다. 또 지금 예산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문화재단에서 하신 사업이 18억인가 얼마 더구만요. 최근에 어떤 사업? 네,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하여튼 또 지금 20여 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업입니다. 예. 문화 이용권 카드인데 18억에서 작년에 올해 22억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예술의 전당이 서구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1년 예산이 대충 100억은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글쎄 그렇게 뭐 기관이 좀 틀리긴 하지만 생각이 안 납니다. 예, 제가 어디서 봤는데 거기 이제 100억은 안 됩니까? 100억은? 그럼 제가 잘못 알은 모양인데. 대충 뭐 그 정도는. 예, 하여튼 참으로 엄청난 금액이구나. 이제 대전이 살만한 도시가 된 모양이다. 또 시민들의 세금이 그렇게 그런 문화예술 분야에 소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시민적 문화의식이 성숙돼 있구나. 뭐 한편으로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집중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공연과 문화예술 행위를 바라보는 그 장소가 없는 다른 지역 주민들은 어떤 우야감이나 차별감 같은 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격차다 차이를 굳이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는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이 그 문제 좀 하나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현실적으로 일단 관객이 많이 모이는데 그 어떤 그런 대형 시설이 지어지는 것이고 또 반대로 대형 시설이 지어짐으로써 또 이렇게 사람들이 관객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지역별, 구역별 또는 구별 어떤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구에 맞는 동이라면 그런 특성화로 가는 것이고 저는 이 지금 여기 중구나 또는 동구나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또는 다른 지역에서도 올 수 있는 그런 교통이 편리한 이런 동네는 글쎄 공간 확보가 어렵겠지만 저는 요즘의 대세인 뮤지컬 극장을 전용 극장을 짓는다든가 그거는 절대 서구에 짓지 말고 절대 이제 중구나 동구나 이렇게 짓고 또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대덕구는 또 인구가 또 이렇게 많이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덕구에 맞는 주민 밀착형 문화시설을 요구를 하면서 이렇게 짓는다든가 이렇게 봐야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것은 모든 것을 평준화된 관점, 표준화된 관점에서 또 평균화된 관점에서 본다면 구가 다 똑같아야 된다는 그런 극단적인 논리까지 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맞는, 동구에 맞는, 중구에 맞는, 대덕구에 맞는 이런 어떤 문화시설과 문화 인프라가 갖춰지고 그거에 따른 특성화된 어떤 마케팅 전략 또는 문화 향유 전략이 필요하다고 거기서 대전시나 대전문화재단의 역할이 크고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할 일이 많죠.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이 자리가 저희가 어떤 이슈를 가지고 토론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치열하게
이제 광역시라고 하는 것이 구를 나누는 이유가 단지 행정적인 편의 때문에 나누는 거지. 그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구별 차이는 크게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거기도 아직도 농촌형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서구라고 해서 없는 건 아니거든요. 또 유성이라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중구라고 해서 도시형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뭐 전혀 적은 것도 아니고 뭐 비슷비슷한 분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 박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예술과 문화에 대한 어떤 경영자적인 관점, 거기에 경영이라고 하는 요소가 도입됨으로써 이제 뭐 교통의 편의성이나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 장소에 뭐 그런 대형 시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도 되는데, 그러나 문화예술이라는 게 반드시 경영의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는 또 다른 측면도 중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원론적인 그렇죠. 얘기일 근데 수밖에 이제 없지만, 어쨌든 우리 박상원 대표 같은 경우는 직접 그 재단을 예. 이끄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예술적인 행위이고, 예, 어떻게 예. 경영을 갖다 그야말로 속된 말로 그냥 못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럼 이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고차원적인 어떤 방식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예술의 메타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갖다 이렇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봐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 신 박사님 말씀은 소외된 사람 혹은 소외지역 이런 사람들과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향적으로 사는데, 사실 이 원도심이라고 하는 이제 중구 이쪽 사실 문화연대 사무실도 처음에 유성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저희들이 여기로 오면서 여기 때문에 7시면 이 뒤티뉴스 이 골목 아무거리 깜깜했죠. 예. 네, 아무거리였습니다. 그때 이제 저를 비롯해서 몇 분이 같이 지역문화 이제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원도심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해가지고 문광부로부터 이제 대전시하고 같이 해서 컨설팅을 하면서 그때 지역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가야 되나, 여기는 어떻게 가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카페에 대한 거, 중구 지금 우리들 공원, 횡단보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한 저희들이 10대 개를 갖다가 제안을 했던 게 대전시에 반영이 돼가지고 그 정책적 그대로 이제 실현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 관련해서 그 당시만 해도 이 문화예술 거리 혹은 문화예술 지역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걸 뭐 어떤 법적인 것도 이렇게 그 외부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혼탁스럽게 한다든지 좀 혼란스럽게 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조례나 이런 것들로 명시화해가지고 이쪽 지역은 정말 특성화시킬 수, 아까 박상환 대표 말씀하신 특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견고하게 해야 되는데, 그 조례가 대전시 조례가 제가 알기로 아마 2010년인가 11년에 없어졌습니다. 있던 게 없어졌습니까? 있던 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도심 활성화 문화와 관련해서 원도심 활성화 관련한 조례를 제가 인천, 목포, 대전, 저기 부산 뭐 몇몇 도시들을 다 찾아보고 다 현지 답사도 이렇게 가서 그쪽 뭐 관련 그 발전연구원이나 관련 그 부서 이렇게 찾아서 다 조례도 인터넷으로도 보고 이렇게 했지만은, 대전시가 사실 원도심이라는 말을 갖다가 처음으로 사용한 지역이고 그거 관련된 조례를 갖다 만든 적도 대전. 네. 다른 지역은 구도심이에요. 구도심이라서. 예, 조직도 만들고 그러니까 했는데. 이게 구와 원이라는 개념은 다른 겁니다. 예. 구는 옛날 거지만 대전은 예전에 원래 원은 연원을 얘기했던 지역. 그러니까 근데 본래대로 그렇게, 회복하겠다는 네, 얘기죠. 그렇게 예. 좋은 개념을 문화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던 이게 뭐냐면 조례까지도 없애는 시장이 바뀌고 하는 예. 참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또 자칫 저희가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범위를 좀 좁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문화예술인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화예술인들한테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느냐 아니냐가 차활이 걸려 있는 문제더라고요. 매우 심각한데, 많은 돈이든 적은 돈이든 간에. 그래서 이제 문화재단에서도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아마 공모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공모사업을 발표하고 나면 이런저런 뒷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의 선정 기준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한번 좀 해주시면 혹시라도 그분들이 갖고 계신 의구심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희 재단을 뭐 변명하거나 이러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좀 우려되긴 하는데 그거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과 함께. 일단 예술 프로그램, 예술과 예술을 핵심으로 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계량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정성적인 평가가 대단히 많습니다. 거의 주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예술과 예술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지원 시기가 끝나면은 다 기본적으로 흡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국 단위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옛날 문예진흥원에서도 지원 시기가 끝나면 4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이의제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어쩌면 예술의 숙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10개 예술과 예술 지원 프로그램이 있을 때 앞에서 한두 개, 많아봤자 3개 이내는 누가 봐도 대충 뽑을 수 있는 좋은 것들 또는 좋은 것이 기대되는 것들, 그리고 누가 봐도 또 밑에서 2-3개는 저거는 아니야, 계획이 엉망이야 하고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 가운데 5-6개는 이것은 정말로 심사위원이나 또는 어떤 심사위원이 같다 그래도 올해의 안목과 내년의 안목이 서로 달라서 그것이 약간 경계선에서는 어떤 때는 되고 똑같은 게 어떤 데는 안 되고 그러는 게 있을 수 있고 그것은 또 예술가들이 다 인정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는 항상 공정성 문제에 이렇게 쌓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정성 예술 지원 심의에 대한 공정성 결과는 저희들이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공 예술, 특히 예술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 지원의 공정성은 뭐냐? 공정한 제도를 가지고 공정하려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 또는 공정한 제도를 운영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실제로 그 제도를 그렇게 취지에 맞게 운영했느냐, 이런 것을 먼저 재고 그렇다면 일단 봐주고 예술 지원 프로그램의 심사에서의 숙명성은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7분의 심사를 한 분야에 모셔서 절대 평가를 합니다. 수미양가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이 똑같은 것을 두고 수미양가라 그럴 때 다 우라고 전제를 하고 우인데 당신은 몇 점 주겠어? 그럼 누구는 85점을 주고 누구는 89점을 주고 누구는 83점을 줍니다. 그러나 그 점수를 그대로 합산하면은 격차가 확 벌어지지요. 그래서 저희는 심사를 할 때 수미양가만 매깁니다. 전문가라면 그건 비슷한 수준이라는 전제하에 그래놓고 그것을 가중치의 기준이 4개나 있는데 뭐 예술성이라든가 계획의 뭐 타당성, 기대도, 뭐 파급 효과 이런 등등의 그런 기준의 가중치를 사업의 목적별로 나누어서 그 가중치를 곱하기를 하면 점수가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하 한두 점을 극단적으로 인연에 의해서 많이 주거나 적게 준 거를 빼기 위해서 한 장씩을 빼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공정하게 진행한다 막 그 말씀을 하시는 걸로 합니다. 하시는 걸로 저희가 이게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뭐 절차도 공정해야 되고 심사위원 선정도 공정해야 되고 예를 든다면 심사 기준도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문화연대 대표로서 이제 이런저런 공모사업에 심사위원으로도 참석을 하시나요? 안 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지금 뭐 글쎄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사실 잘 알지를 못해요. 어떻게 선정을 하고 그런데 뭐 제가 예전에는 그 초창기 재단의 그 초창기 때는 좀 이 자금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못 듣고 있는 거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모르겠어요. 뭐 당사자들을 많이 만나지를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런지 뭐 그렇게 문제의 어떤 이야기나 이런 것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언급을 또 하다 보면 끝없이 또 이어질 화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를 잡아서 한번 대표님하고 얘기를 깊이 있게 나눠보기로 하고 이제 지역의 문화예술계에도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시민들이 문화향유권하고도 긴밀한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역문화진흥법이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아마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지역문화진흥법이 도대체 어떤 법이고 어떤 내용이 있고 거기 또 시행령에는 무엇이 담겨져야 되는 건지 뭐 이것도 우리 박상원 대표께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어제 마침 부산에서 있었던 시행령 제정에 관한 그 어떤 토론회에서 제가 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요. 다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문화진흥법이 적어도 6, 7년, 7, 8년 이상을 고민해서 만든 법입니다. 3개 정도, 3개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논의를 만들어졌는데 이 지역문화진흥법의 한계가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일단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국가의 책무가 의무화되어 있는 게 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그 임의화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정부 그리고 재원 조성의 문제도 할 수 있다 정도로 되어 있지 예를 들면 국가의 책무가 재원 조성의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재원 조성에 필수적이다 강제적으로 참 이렇게 된다는 부분은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문화진흥을 우리나라가 수도권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문화 창작 지원 그리고 향유권을 지역의 어떤 그 문화 자치와 문화 분권 차원에서 제대로 실현을 하려면 그 국가의 지방 문화 진흥에 대한 책무가 좀 더 강력하게 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저는 눈을 맞추고 그런 이야기를 주로 어저께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진흥에 관한 중앙정부의 책임, 네. 또 거기에 재원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임의 조항이 아니라 강제 조항이나 의무 조항으로 넣었으면 한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그 토론회를 하셨던 겁니까? 네, 세미나를 그렇습니다. 하셨습니까? 예, 거기서 그렇습니다. 논의가 돼서 예. 그 이제 중앙정부에 그대로 건의를 하시는 겁니까? 담당 문화부 공무원도 내려와서 예. 하나 더 적고 예. 그러고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전의 문화와 예술에 관한 그 시민적 공감대도 많이 확산이 되고 또 사업을 직접 주관하시는 그 중에 뭐 전체를 다 주관하시는 건 아니지만 문화재단의 그 역할에 대해서도 점검과 재인식이 아마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화현대가 이게 좀 뒤늦은 질문인데 어떤 일을 하는 단체입니까? 예, 그걸 또 이제 뭐 다 설명을 하려면 이제 길고 제 개인적으로나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단체의 어떤 성격이나 그동안 활동했던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잘 놀아보자. 1차적으로 잘 놀았을 때 그런 모임들이 시민들과 활성화됐을 때 잘 놀다 보면 보일 거 아닙니까? 이 사회, 우리 지역의 어떤 문화, 구조, 그 다음에 예술의 어떤 그 정책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일 거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정책적인 어떤 대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아까 그 원도심 뭐군 저쪽 신도심 말씀드렸지만은 소외 지역에 대한 어떤 소외 지역뿐만 아니라 또 노인들 그리고 장애인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문화 향유권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이렇게 그 공유할 수 있도록 주장하려고 하는 게 이제 저희들 문화에 대한 어떤 역할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1차적으로 잘 놀자. 그 먹고 놀자라는 게 아닙니다. 잘 놀자라는 건 재단에서 하는 지금 행사나 시립미술관이나 예술의 전당이나 여기 소극장이나 문화 카페나 이런 어떤 공간뿐만 아니라 작은 공간, 도청 같은 뭐 시민대학 이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잘 이렇게 보고 연구하고 또 그런 데를 방문해서 같이 즐기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노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전의 어떤 문화 지표, 문화 정책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문화연대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도권, 예를 들면 문화재단도 있고, 마케팅 공사도 있고, 대전시도 있고, 중앙정부도 있습니다. 그쪽에 어떤 부분은 뭐 의견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은 또 이견이나 개선점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 특히 이제 재단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문화와 관련된 여러 문화 예술적인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 지금 일종의 기구가 돼버렸는데, 과거에는 이제 대전시에서 했었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일정 부분 많이 이제 그래도 재단 쪽으로 법인화되면서
이전이 됐다고 하지만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저희 단체는 더 완벽하게 이전을 해서 이쪽 아예 그 시에 독립적인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자치적으로 이렇게 행정 정책을 갖다가 한행할 수 있는 뭐 예, 이런 알겠습니다. 또 저희들의 생각이. 예, 알겠습니다. 이제 문화재단의 역할이 그동안 막중하셨고 또 문화재단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화재단이 앞으로는 이렇게 나갈 것이다.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그 중에는 예를 들어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단기간에 어떤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뭐 사람이나 조직이 필요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예. 문화 그리고 예술은 그 회임 기간이 꽃이 피는 기간이 아이를 낳는 게 아이를 갖고 있는 게 회임이죠. 그 회임 기간이 무지하게 길습니다. 그런데 이 스피드 시대에 이 스피드를 반영해서 그런지 금방금방 성과가 나길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사실은 그런 생각 자체도 뭐 크게 나무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술이나 문화 정책에 대한 기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그렇게 보셨으면 합니다. 대전문화재단의 역할을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눈다면 예술가와 예술창작활동 지원,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문화복지 사업, 그리고 전통문화예술 계승 사업일 텐데 그들 모두가 결국에 시민들한테 미치는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구체적으로 그 말씀드린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이고 또 하나가 시민의 대전의 정주 가치를 높이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렇다면은 그런 가치의 실현을 기대하는 우리들 마음도 좀 더 느긋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자 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와 예술의 그 어떤 중장기적이고 어떤 좀 길게 보는 안목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 스스로 그런 훈련을 할 때 오히려 문화재단이나 우리 시의 문화정책이나 이런 것을 도와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너무 성급하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은 방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시민 통합과 지역 공동체 의식 복원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관점을 가지신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계 인사 2분 모시고 문화로 소통하기란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도박의 중독성 위험과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야기 등에 관해서 3년간 360억 원을 날리신 분을 모시고 신천식의 이슈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말씀을 잘해 주시는데 더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